집을 자꾸 사다가 보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야. 이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거죠. OECD에서도 그랬고, BIS 국제결제은행에서도 이야기한 것도 그랬고, 언젠가 이게 내관이 돼가지고 터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이야기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대출받아 샀는데, 혹시 못 갚으면 어떡하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터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심각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뭐 OECD도 이야기했고 IMF도 얘기했고 항상 하는 이야기죠. 언론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긴축이 최장기인데 가계부채 순위가 역행하고 있다. 주요국 6위에서 4위로 오히려 올라갔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GDP 대비 가계부채를 이야기하는 거죠. 국제 간 비교를 하는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BIS에서는 GDP를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이런 거를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가계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계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다 아시죠? 자산이란 거 100억 자산가라고 하면 부채가 99억이고 자본이 1억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돈. 자본은 자기 돈이고요. 부채는 남의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 얼마라고 하는 거는 많이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산하고 부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고 부동산 시가총액이 크다는데 그 부동산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부채고 자산이 조금밖에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인터넷에 있는 100억 자산가 사실 알고 보면 빈 껍데기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구조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우리나라 가계 자산이 평균적으로 5억 2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근데 부채가 9,186만 원이에요. 그래서 순자산이 4억 3,54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부채가 진짜 많다는데 부채 비율이 17%야, 17%. 17.4% 정확히 이야기하면. 전체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17.4%가 부채야. 그럼 이게 되게 심각한 거야? OECD, BIS 이런 데서 국제적으로 신망이 높은 대형 기관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망고쌤 네가 뭔데 동네 아재가, 잠실 아재가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2023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까보면은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는 17.4%밖에 안 된다는 거야. 자산이 100억이면 17억 4천만 원만 부채고 나머지 82억 정도가 자기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정적이냐라는 거죠. 놀랍도록 안정적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결국에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부동산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GDP 대비해서 부동산 자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도 GDP 대비 부동산 자산이 많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GDP 대비 부채가 높다고 해서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산이 100억인데 99억이 빚이고 1억만 자기 돈인 껍데기뿐인 우리 소위 말하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자 전문가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자산이 100억인데 83억이 내 돈이고 17억만 부채인 거야. 이게 알짜 아니야. 이거 어떻게 망해? 제가 말씀드린 국제 간의 비교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데이터를 까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부동산 자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봤거든요.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부동산 자산이 73.6%더라. 이런 이야기. 73.6%. 전체 자산의 73.6%인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에서 자산이 10억이라 그러면 1억 7천 정도의 빚이 있는데 현금이 2억 3천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망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 무슨 걱정을 하죠? 빚 갚느라고 소비를 못하니까 300만 원 벌어서 야 200만 원씩 빚을 갚아버리면 100만 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쓸 돈이 없어. 해서 소비가 줄어드니까 경제가 힘이 없어지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이가 없는 거지.
자,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러면 전세는 5억 돼요. 서울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월세 수익률이 3% 중반 정도 되거든요. 강남은 2%예요. 근데 이제 가격이 싼 데로 가면은 4% 넘는 데도 있으니까 평균적으로는 3% 중반 정도 됩니다. 3% 중반 정도 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출 금리도 요즘에는 잘 받으면 3% 중반 정도에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집을 진짜 100% 대출을 해가지고 이자를 내도 월세랑 비슷하다라는 거야. 서울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사든가 아니면 월세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월세로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출 받아서 이자를 내면 소비가 줄어드는 거고 대출 안 받고 그냥 월세로 살아. 그러면 대출 이자 말고 월세를 낼 거 아니야. 그럼 소비가 막 늘어나나?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중간에 전세라는 게 껴있잖아요. 전세는 이제 현금을 100% 본인이 내면 기회비용을 잃는 거지, 잃는 건데, 사실 그게 월세보다는 싸니까 전세를 하는 거거든. 근데 전세를 100% 대출을 받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게 월세보다 이익이니까 전세를 하는 거거든. 이 전세를 자꾸 없애자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전세는 월세보다 싸니까 사람이 시장에서 그걸 선택하는 거지. 전세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요약하면, 집을 사서 이자를 많이 내서 소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좀 과장된 거다. 어차피 월세를 내도 소비는 안 되는 거다. 대출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래서 심각하냐 이거죠. 집값이 10억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값이 10억인데 부채가 1억 7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 봐서 우리 이번에 금리 급등기에 30% 이상 빠진 데도 많았는데 10억이 된 게 7억하고 막 심하게는 6억 5천도 했는데 그걸 팔아서 부채를 갚을 수가 있다는 거야.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자를 못 내면 개인이 파산하고 개인이 파산하면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금융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잘 말이 안 되는 거야. 빌라는 그럴 수 있는데 아파트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그 개인이 파산하면요. 은행에서 경매로 넘기면 돼요. 그러면 돈을 다 회수하고도 남고요. 그동안의 연체 이자까지 다 회수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고도 남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심각한 거냐 이런 이야기다. GDP 대비로 볼 게 아니라 가계 자산 대비로 가계부채를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가계부채는 심각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